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응급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의료계는 2025-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됩니다. 협의체가 구성될 수는 있을지, 또 추석 전에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2027학년부터 논의하자는 겁니다. 25와 26 정원 논의에 저희는 참여할 생각이 없고 25가 해결이 안 되면 26은 줄여야 될 판이에요. 협의체를 어떻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2026학년도 증원안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정부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최한나 의협 대변인은 여야정 말이 모두 다르고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이 바뀌었다며 여야정이 합리적인 단일안을 먼저 제시하고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1,509명이 늘어난 내년도 입시가 지난 7월 재외국민 전형으로 시작됐고 당장 내일부터는 수시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앞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유지에 공감대를 표했던 민주당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의료계가 빠지더라도 일단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지는 건 무의미하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압박하고 있어 협의체가 순조롭게 첫 발을 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지만 군의관들이 아예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다가 논란이 커지자 징계 검토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던 지난 4일,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업무를 하지 않은 채 복귀했고 충북대병원에선 파견 군의관 2명이 다른 부서에 배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팀으로 운영되는 응급실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와 같은 업무를 맡기려다 파행이 빚어진 겁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군의관 징계 방침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 설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군의관들을 협박하고 징계하겠다. 이런 태도는 전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군의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책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징계 협의 대상이라던 국방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도 없었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부서 조정이나 다른 병원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서면 답변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징계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파견 인력들의 의료사고 지원을 위해 병원이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는 결국에는 다시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사실 대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고 특별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조치였던 만큼 파견 인력들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동맹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입니다. 같이 손 한번 잡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약 40분간 예방했습니다. 양측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권이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며 지난 정부 때의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 공감한다 말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단일 대우를 강조한 셈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보훈 이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또 당내 분열의 원인을 가짜뉴스로 짚으며 애초에 갈등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소위 이간질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국민의힘은 양산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후 SNS를 통해 흔들림 없이 함께 힘 모아 단단히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위원 선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라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이럴 거면 폐지하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는 1명이 빠진 14명이 참석해 모두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5명 안팎이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심의위원 3명 중에 1명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이번 심의는 김 여사 불기소 권고 결론만 달랑 공개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부실 대응 혐의를 다룬 수사심의위 때는 찬반 표결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위원들 결정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올렸습니다. 반쪽 수사심의위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처벌을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는 배제된 채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한 데 대해서는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럴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수사심의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 목사 측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서 공정한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이메일과 문자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최 목사의 의견서는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는 쿠팡 시흥 2캠프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숨진 고 김명규 씨의 사망 사고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쿠팡 측은 고인에게 지병이 있었고 업무 과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는데요. 사망 당일 김 씨는 쿠팡에서 어떻게 일했던 건지 함께 일했던 아내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쿠팡 시흥 2캠프의 프레시백 세척 작업장. 통상 4인 1조가 작업대 한 개를 맡습니다. 먼저 가방을 세척기에 넣으면 다음 사람이 닦은 뒤 한 명은 가방 형태로 접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120개씩 모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한 사람은 프레시백 넣고 중간에서 닦고 한 사람 접고 한 사람 접지. 물건이 나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라인에 4명. 김명규 씨가 시흥 2캠프에서 일했던 8월 18일. 평소 일요일 새벽엔 4명이 출근해 작업대 한 개만 가동하는데 그날따라 7명이 출근했다고 합니다. 보통 4명이 나와요. 한 라인만 가동하는. 예, 원래는요. 일요일 날. 그날 왜 거기서 7명을 또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가방을 넣고 닫고 접는 사람. 각각 3명씩 2개 작업대에 배치하면 운반과 적재는 누군가 혼자 맡아야 했습니다. 그걸 김명규 씨가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쨌든 2사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는요. 그게 이제 저희 남편이 됐었던 거죠. 그거를 2개를. 작업대 2곳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수십 미터 옮긴 뒤 포장하고 쌓는 고된 작업. 시흥 2캠프 심야 일용직으로 일한 2번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적재를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그걸 하진 못해요. 적재를 사실 초보자는 절대 왔다 갔다 시키질 않아요. 2년 전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까지 딴 김 씨였지만 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작업대에 있던 아내에게 너무 힘들다고 말한 지 10분 만에 쓰러졌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지병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병이 없었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검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경찰분이 연락 오셔서 안 거예요. 쿠팡 측은 부검 결과 확인 없이 다른 회사 재직 중 휴일에 총 3회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 CLS 업무로 과로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 제주 일용직 사망과 택배기사 뇌출혈, 8월 1일 청주 로켓 설치 대리점주 사망, 8월 18일 시흥 김명규 씨 사망에 이어 26일 심정지 사고까지 최근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쿠팡의 죽음과 사고만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쿠팡에는 안 알려져 있는 산재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산재 사고가 쿠팡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쿠팡 유족 등은 내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과로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